실제 역사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되면은요, 국가 권력과 봉건 사회의 관계를 이렇게 볼 때, 국가 권력이 좀 힘이 없어지면은 봉건 사회가 수립되고, 국가 권력이 힘이 세지면은 봉건 사회가 잦아들고, 이런 어떤 국가 권력과 봉건 사회 사이의 어떤 기란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봉건 사회를 개인 거래의 계약 관계로 이해하는 방식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할게요. 봉건 사회와 국가 권력의 관계가 이제 훨씬 더 분명해지죠. 봉건 사회에서 영주가 계약을 통해서 농노 가신에 대해서 지배 예속 관계, 지배 관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계약을 통한 지배 관계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영주가 국가국권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지금 설명한 게 그거였죠. 지금까지 설명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주가 이처럼 다른 백성에 대해서 지배권을, 지배관계를 형성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국가 권력이 약해진다는 걸 뜻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주의 어떤 지배 관계는, 농노에 대한 지배 관계는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도전 또는 어떤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하게 돼요.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국가라는 것이 원래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내 최고 대외 독립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영토 내에서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지배 관계가 성립되는 거에 대해서 국가 국권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가 허용한 게 아닌 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그런 어떤 지방의 어떤 그 지배 관계가 커지면은 결국 자기 자신한테 대항할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권, 대내 최고 대외 독립의 어떤 권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사전에 이제 지방에 생기는 어떤 지배 관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압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국가 권력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봉건 사회가 성립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일정한 지역, 어떤 일정한 지방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지배 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국가가 봉건 영주의 그런 행태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또 내지는 통제하지 않는 어떤 관계가 성립됐다는 걸 뜻해요. 실제 역사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되면요, 국가 권력과 봉건 사회의 관계를 이렇게 볼 때, 국가 권력이 좀 힘이 없어지면은 봉건 사회가 수립되고, 국가 권력이 힘이 세지면은 봉건 사회가 잦아들고, 이런 어떤 국가 권력과 봉건 사회 사이의 어떤 기란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관심거리는, 어떨 때 봉건 사회가 수립되느냐, 어떨 때 국가 권력이 쇠퇴해가지고 지방에까지 힘을 못 미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리적 여건이죠. 그 당시에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지방까지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좀 모자랄 경우, 국가가 그럴 때 이제 역시 지방에서 봉건 사회가 성립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어떤 지리적 여건 말고 중앙이 좀 혼란스러울 때, 자기네들끼리 중앙에서 치고받을 때 지방이 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겠죠. 그때 또 봉건 사회가 수립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이 직접 전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리기에는 힘드니까 일정한 지역을 믿을 만한 사람, 특히 이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후로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따로 이제 종속 관계를 두고 이제 본부와 중앙과 종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따로 이제 독립된 어떤 그 봉건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하는
허락하는 경우, 뭐 이 정도들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중세 유럽에서 성립된 봉건 사회는 이제 당시 이제 로마 제정을 이제 국가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 권력을 두고 중앙에서 이제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 권력이 유럽 전역을 다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유럽 지도를 보면 알지만 이게 강과 산으로 이제 각 지역이 다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험난한 지리적 여건하고 또 로마의 어떤 그런 어떤 중앙 정치의 혼란하고 겹쳐져 가지고 로마가 쇠퇴하면서 유럽의 어떤 봉건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거기에 이제 더해진 것이 중세 이제 교황이죠. 교황과 이제 로마 황제와의 어떤 다툼 이런 것도 이제 겹쳐지면서 당연히 이제 지방의 이제 수령들, 영주들이 이제 봉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좋은 여건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봉건 사회가 성립되는 어떤 것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군현제도와 봉건제도가 서로 이제 대비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이 왕성하던 시대에는 군현제도가 확립되고 국가 권력이 쇠퇴할 때는 이제 봉건 사회가 이제 성립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군현제도는 뭐겠어요? 왕권이 강력하니까 군주가 중앙의 관리를 다 지방의 군현까지 다 파견했다라는 걸 뜻하죠. 다시 말해서 국가 질서가 전 지역에 다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지방의 영주들이 독자적인 어떤 그 지배 관계를 형성할 여지가 이제 거의 없게 되죠. 그러나 이제 중앙에서 환관이나 이제 외척이 이제 득세하는 경우에 중앙의 왕권이 아무래도 쇠퇴하겠죠. 그러면 지방까지 충분히 이제 군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저하가 되게 되고요. 뭐 이럴 때 이제 지방 호족들이 이제 지방 세력을 이용해서 이제 봉건 사회를 형성한다든지 또 내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워낙 이제 국가 세력이 처음부터 왕성하지 않은 상태로 발전할 때는 어떤 혈연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제후를 지방에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봉건 사회가 성립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죠. 아무튼 뭐 결국은 중국에서도 중앙의 국가 권력이 약화됐을 때 지방에서 봉건 사회가 성립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중기 후기에 이제 봉건 사회가 이제 성립된 것도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조선 초기에 이제 국가 권력이 왕성했었죠. 그러니까 전국에 걸쳐서 중앙 관리가 지방까지 이제 다 파견됐었고. 토지 제도로다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전법이 이제 시행됐고, 그러니까 고려 말기에 시행되던 병작 반수 50% 이상의 어떤 소작료를 내는 것을 금지해버리고요. 이런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생산물의 10%만 이제 차임 전조로다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의 지주들이 소작인을 착취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봉건적 지배 예속 관계를 형성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이제 세종대왕이 잘못한 거를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좀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1424년 세종 6년에 토지 매매를 세종이 허용한다고요. 그러니까 토지 매매가 허용되면서 그다음부터 힘 있는 지주들에게 토지가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15세기 말 1400년도에 이제 말경쯤 되면은 이제 과전법은 완전히 이제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후에 당연히 병작 반수에 기초한 봉건적 소작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 이제 다 정착되기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어서 이제 나라가 좀 흔들거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혼란이 있었고 또 국가 권력은 외척 또는 외세에 의해서 이제 왕권이 이제 흔들리게 되죠. 당연히 이제 지방에서는 양반 신분의 지주들과 이제 상인 소장농 사이에서의 어떤 소작 계약은 자연스럽게 이제 봉건적 신분 관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양반들은 이제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소장인들이 이제 생산한 생산물 대부분을 이제 수취하였고요. 이런 어떤 그 소작 계약 관계가 이제 수십 년 지속되면서 당연히 자자손손 어떤 신분 관계,
기본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관계가 신분 관계였지만 아무튼 그런 지배 복속의 관계가 이제 더 공고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